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트맨 시리즈의 한 편인 다크나이트를 리뷰해 볼 건데요. 다크나이트와 다른 배트맨 시리즈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팀버튼의 배트맨 시리즈를 계보가 있었고, 네. 배트맨 앤 로빈까지 이어진 4편이죠. 거기까지 이어진 시리즈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나이트, 배트맨 비긴즈,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 라이즈 이렇게 3편으로 완결되는 배트맨 시리즈를 따로 놓고 볼 수 있는데, 일단 90년대 팀버튼 배트맨 시리즈에서는 조금 팀버튼 감독의 색깔은 굉장히 어두운 색채가 있긴 하죠, 연출상에.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관람가 영화의 기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위손도 우리가 조금 독특한 영화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 어려서도 볼 수 있는 영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뒤틀어진 동심이라고 할까? 좀 동화적이죠? 예, 그런 점이 있는 시리즈였는데 반해서 이 다크나이트, 특히 비긴즈나 라이즈보다도 이 다크나이트 영화의 한정에서는 굉장히 이건 성인용 영화다라는 분명한 선언이 들어가 있죠. 일단 플롯 자체도 조금 복잡해요. 좀 중구난방이라고 해석될 정도로 여러 단위의 발단 사건들이 있으면서 그 사건들이 좀 복잡하게 조커란 인물을 등판시키고 조커가 또다시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배트맨이란 인물을 등판시키고 그 사이에서 주변 인물들을 하나하나 희생하게 만들고 하는 그 볼륨감, 캐릭터의 볼륨이나 이 구도 같은 게 조금 단계가 여러 개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도 좀 다른 면이 있고,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놀란 본인의 비긴즈 그리고 다크나이트 라이즈와도 정말 큰 차이가 있는데 그래요? 일단 두 영화에는 네. 동양적 신비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의 질을 확 떨어뜨립니다. 맞아요. 이거는 특히 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 기분 나쁘죠. 좀 꼴보기 싫은 부분이거든요. 저런 그 닌자술이나 예. 그 라이즈에서도 이상한 감옥에 갇혀서 뭐 도수를 닦는 구루 같은 사람들이 배트맨을 치료해주고 깨달음 얻게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유치해 보이고 좀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죠. 하지만 다크나이트는 철저히 도시적인 느와르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크다고 보죠. 그리고 특히 배트맨 시리즈 중에서 다크나이트가 성인 관객들한테 굉장히 많이 호소력을 가졌다, 어필했다는 요소도 이런 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히어로 영화를 볼 때 약간 동심을 가지고 영화관에 가곤 하는데 들어가 보니 굉장히 느와르 영화, 스릴러 영화, 그런 성인용 영화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만족감이 더 커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배트맨 그러니까 다른 시리즈랑 다르게 슈퍼히어로물에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썼다, 지평을 열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특히 이게 또 그 본국 상영이라고 해야 되나? 그 나라 예. 미국에서 상영했을 때는 12세 관람가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5학년 정도 되는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러기에는 조금 잔인한 면도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조커가 선보이는 연필 네, 마술이라던가 하는 맞아요. 장면들을 시겁하게 만들죠. 진짜 저 깜짝 놀랐었는데 네. 그런 장면들도 그 장면 비하인드도 아세요, 혹시? 그 장면 스턴트맨이니까 CG가 아니고 연필이 진짜 있었대요. 아, 연필이 진짜 있었는데 닿는 순간 오른손으로 치우면서 책상에 처박히는 거. 위험한 장면이었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연필만 위험했던 게 아니고 사람이, 처박히는 거 자체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뇌진탕 가까이 와서 막 기절을 2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엄청 무서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좀 성인용이다라는 점이 확 부각됐고, 그리고 또 제가 느낀 거는 배트맨이 좀 다른 데서는 멋있어 보이고, 슈퍼히어로물에서는 그 주인공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좀 찌질하면 그리고 일단 지쳐 있고 사람이 맞아요. 은퇴하고 싶어 하잖아요. 영화 시작 부분에서 나는 은퇴하고 싶어, 난 지쳤어라는 걸 굉장히 티를 내면서 하비덴트라는 저 검사를 보니까 내 후임으로 알맞은 사람이야, 그 다음에는 내가 사라져야 돼라고 생각하는 걸로 시작하는 히어로라는 게 맞아요. 굉장히 어른적인 논리잖아요. 아이가 보는 히어로는 그런 게 아니죠. 영원불멸하게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언제나 정의를 수호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저 배트맨은 왜 저래?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독특한 모습이었어요. 희망에 가득 찬 히어로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조커와의 비율이 중요성 측면에서도 약간 반반 정도 그렇죠. 되는 것 같은데 이 전까지의 악역의 힘이 좀 빠져 있었다면 여기서는 악역의 힘이 조금 들어가고 주인공의 힘이 약간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약간 그 비율을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악역인 조커한테도 강하고 무서운 모습 같은 거, 우습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이 사람한테 몰입할 수 있는 층계를 되게 꼼꼼하게 만들어놔서 설계해놔서 쉽게 그 감정에 몰입하거나 그 캐릭터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좋은 평가와 흥행의 한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조커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커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많은 호응을 받았을까요? 일단 비긴즈도 그렇고 다크나이트 라이즈도 그렇고 악당이 잘 생각은 안 나요.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식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잘 생각은 안 나요. 그거는 이전 배트맨 시리즈에서도 조금 비슷했거든요. 그 외향이나 분장이나 이런 거는 독특하긴 했지만 얘네가 뭘 추구하는 인물이었지를 생각해보면 좀 불분명한, 지금 와서는 기억이 안 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커가 굉장히 잘 공략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영화의 다크나이트의 조커. 뭔가를 망치고 싶은 욕구, 파괴의 열망, 이런 거를 잘 자극하도록 설계된 캐릭터인데 저는 의외로 악당 빌런 캐릭터라고 해서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캐릭터를 만드는 게 쉽지도 않고 그런 게 많지도 않아요. 뭐냐면 악당들은 일단 기존 체제를 뚫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은 파괴적이라 할지라도 계획이 철저해요, 그 사람들은. 계획도 철저하고 동료도 있고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히어로한테 도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네요. 그쵸? 그리고 지향점도 분명해요. 근데 여기에 조커는 지향점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범죄 조직들을 다 통합해서 이 도시를 지배해야지라는 생각도 아니에요, 얘는. 돈을 벌겠지라는 생각도 아닌 거죠. 돈을 심지어 산더미같이 쌓아놓고서는 다 태워버리는 맞아요. 장면을 굉장히 선언적으로, 의식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를 뭘로 도대체 꼬드겨낼 수 있을까? 이게 그 배트맨의 집사인 알프레도가 자기 베트남전 참전 얘기를 하면서 슬쩍 지나가는 비유가 있어요. 산속에 있는 반군들이 금이나 보석의 가치조차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서 보석으로 공개할 놀이를 하고 있었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협상할 수 있었겠냐. 그런 얘기를 퀴즈처럼 던지고 막판에 가서는 배트맨이 다시 물어봐요. 그래서 그 반군들을 어떻게 상대했나요? 하니까 우린 숲을 다 태워버렸다고. 그런 얘기가 슬쩍 지나가는데 이 코드가 굉장히 조커를 설명해주는 우화예요. 영화 속의 우화로서 등장하는 건데 조커는 좀 그런 인물인 거죠. 어떤 것에도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지향점도 없기 때문에 가장 상대하기 곤란한 악당이다. 이런 점을 심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캐릭터에 대한 미스터리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조커 카드처럼 정말 근원을 알 수 없는, 얘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의 지향점도 없지만 어디서부터 왔는지의 그 시작점도 모르겠는 것처럼 굉장히 어질러 놨어요. 조커 대사 속에서 자기 과거에 대한 얘기를 의식적으로 반복하잖아요.
내 입에 흉터가 왜 생겼냐면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근데 그때마다 말이 좀 달라지죠. 맞아요. 예, 자기 부인이 어쨌다는 얘기를 하지 않나?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 자기를 학대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나?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영화가 90년대 배트맨 시리즈랑 정말 다른 점인데 거기에는 그 조커의 얼굴이 그렇게 된 원인이 분명하게 플래시백 형태로 제시가 돼요. 공장 폐수 같은 데 던져져 가지고 누군가한테 버림받고 그 악덕 시장인가 하는 사람한테 이용당하고 그 얼굴이 망가지고 얘가 완전히 반사회적인 빌런으로 탄생하는 지점을 설명하고 가는데 다크나이트에선 그 설명이 없어요. 일부러 누락시킨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커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대사를 하나 들자면은 조커가 중간에 한번 체포당해서 감옥에 갇힌 유치장에 갇힌 상태에서 그 경찰이 조커에 대해 설명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문도 없고 입고 있는 옷에는 상표도 없어요. 라는 말을 하잖아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얘는 조커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시민도 아니고 어쩌면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인간이 아닌 악마 같은 존재가 아닐까? 라는 식으로 이 캐릭터의 미스터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조커를 신화적인, 그러니까 빌런을 땅에 붙은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화적인 악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조커의 계획들이 잘 보면 다소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그 배 두 대에다가 다 폭탄을 설치하고 그럴 시간이 있었고 그걸 매수할 돈이 있었나? 뭐 그런 조커라는 사람이 부하들한테 보상을 철저히 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변덕쟁인데 어떻게 그렇게 도시에 많은 조력자들이 나와서 조커를 도울 수가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쵸. 이 캐릭터에 빗대봤을 때. 하지만 캐릭터의 묘사를 굉장히 신화적인 느낌으로 현실이 아니라 판타지적인 존재로 묘사를 해놨기 때문에 관객한테 다소 그게 말이 안 돼 보일지언정 납득을 하게 만드는 그쵸. 부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조커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을 주는 장치였죠. 그런 게. 그렇죠. 어떤 식의 이해냐면 이해를 포기해야 되는 인물이라는 이해인 거예요. 얘는 정말 카오스다.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영화 조커 있잖아요. 네. 그 히스 레저가 아니라 호아킨 피닉스가 나왔던 조커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조커 캐릭터와 정반대 지점의 접근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영화에서는 굉장히 조커라는 빌런한테 반대 방향으로 장황한 사연이랑 서사를 부여함으로써 좀 강정적인 동조를 이끌어냈잖아요. 다크나이트는 그런 부분을 뒤틀면서 의도적으로 뒤틀면서 공포심이 느껴지게끔 맞아. 미스터리하게끔 그렇게 캐릭터를 묘사한 점에서 좀 성공적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약간 악마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악마에 굉장히 가까운 존재 같이 느껴졌어요. 실제 조커가 하는 말이 있죠. 나는 혼돈의 사도다. 혼돈은 모두에게 공평하지. 뭐 이런 대사도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사실 철학적인 대사가 많이 나와요. 그 그렇죠. 말 자체도 되게 철학적이잖아요. 그리고 네. 그렇게 배에 반반씩 태우는 그런 장면들도 좀 철학적이지 않나요? 좀 사회 실험 같죠? 그런 네. 것들이.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조커의 반응도 조커의 진면 얘의 철학을 보여주는 어떤 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게 둘 다 살아날 선택을 할 리가 없는데 인간이란 존재가 라면서 갸우뚱하잖아요. 네. 그쵸. 배트맨이랑 너랑 나랑 여기에 도박을 한번 걸어볼까? 사람들의 목숨과 마음을 가지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실험하는 듯한 장면이 나오죠. 사회 실험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왜 배트맨한테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배트맨한테 내기를 걸고 왜 이렇게 배트맨한테 집착을 했을까요? 둘의 관계가 뭘까요? 굉장히 짝사랑인 것 같은 수준의 느낌이. 배트맨을 여기서 영화는 참 특이한 게 배트맨이 나 조커를 잡겠소라고 한 게 아니에요. 조커가 나 이제부터 배트맨을 사냥할 거야 라고 등장하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거죠. 배트맨은 은퇴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이제 좀 멀어지고 싶은데 조커가 자꾸만 배트맨을 불러내는 방식으로 영화가 구성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닮았다는 게 넌 나랑 닮았지라는 대사가 나오잖아요. 괴짜라는 점에서
괴짜인데 정의를 세우려 하고 있다. 조금 싸구려로 표현하면 아싸가 인싸인 척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를 내 수준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집착.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조커라는 사람은 엔트로피, 무질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려는 이제 불안정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레고 조각들을 계속 일렬로 위로 쌓아보면 어느 순간 불안해지잖아요. 아, 이게 가진 에너지가 다 붕괴돼서 원래 산산조각난 모습으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러니까 조커는 그 쌓여있는 걸 못 보는 성격인 거예요. 다 무너뜨리고 박살이 난 상태여야 안정을 찾는다. 그런 좀 그런 종류의 불안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 보이는데, 배트맨이 자신의 불안을 극복한 방법을 한번 보세요. 자기의 상처와 공포증을, 자기가 가진 그런 박쥐에 대한 공포증 있죠. 그걸 어떤 식으로 극복했죠? 자기가 박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면 대결을 하는 식으로 박쥐 공포증이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박쥐 상징을 하고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간다. 반면에 조커는 공포와 상처라는 걸 안고 그대로 붕괴하자는 인물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담시라는 도시가 이미 타락하고 죄악의 도시고 희망이 없는 도시라면 조커식의 해결 방식은 우리 그냥 제로로 돌아가자는 게 해결 방식이고, 배트맨식의 해결 방식은 뭐라도 여기에 정의를 세워야 돼라는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전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비관론자들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배트맨도 사실 이 사람 속에는 희망적으로 이 고담시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그러니까 그 배 두 척 중에 둘 다 폭발하지 않았을 때 배트맨이 상당히 안도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배트맨은 사실은 저 두 배가 다 폭발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폭발할 것이라고. 그게 타당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가 죄악으로 넘치고 자기 후임자로 왜 검사를 내세웠을까? 이 도시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비관론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는 왜 자꾸 뭔가를 세우려고 해? 이 도시를 재건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재건이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라는 게 조커의 생각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배트맨이 비관론자라는 거를 보일 수 있는 면이 그 허위로 하비덴트를 세우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짜로라도 상징을 만들어줘야 돼. 저는 그 엔딩에 대해서 이따 따로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이거는 논쟁거리가 많은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쵸. 근데 그 부분에 그 죄를 짊어지고 하는 배트맨의 뒷모습이 너무 멋있고 너무 짜릿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간과하는 거지만 그건 이상한 선택이에요. 굉장히 희한한 선택을 한 히어로물로서 저는 금기에 가까운 거를 어겼다는 느낌마저 들었어요. 그럼 우리 하비덴트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사람은 정말로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적합한 인물이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영화를 처음 봤을 때 하비덴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차기 고담을 짊어질 사람이야 라고 배트맨이 지목한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적합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어째선지 말이죠. 일단 저는 그냥 개념적으로 검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 정의사회가 실현되는가. 네. 그렇죠. 약간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한번 돌이켜볼 만한 얘기이기도 한데 어쨌든 법조인이라는 거는 제도의 수호자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사회의 룰을 유지하는 사람이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요? 느낌이. 그리고 하비덴트라는 사람도 굉장히 악당들을 기소하고 그런데 의지적인 인물이지만 어떤 장면에서는 좀 비호감인 느낌도 있었어요. 어째선지 느껴지는. 예를 들면은 레이첼이랑 데이트할 때 맞아요. 나 이 식당 내 공무원 특권을 써서 뭐 여기 빌렸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전 둘 다 꼴보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농담이고 조크였겠지만 약간 그 공무원의 신분을 남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의 권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 느껴지는 이상한 맞아요. 불안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배트맨은 어떻게 하죠? 머니플렉스. 여기 내 식당이야. 내가 다 빌렸어라고 하잖아요. 그 둘 다 별로 좋지 않은 인물처럼 느껴진 거예요. 어딘가 맞아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조커가 더 호소력을 갖는 거예요. 왠지 쟤네들 무너뜨리고 싶거든. 그런 것들을 앞에 상당히 그런 캐릭터 플레이를 일부러 네, 유발한 것 같았어요. 저는. 맞아요. 와, 순간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요. 그렇죠. 검사의 세상. 음, 그리고 저 하비덴트가 하는 동전 던지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의 원래 의미를 상기해 보면 상당히 좀 비호감적인 구석이 있거든요. 그것도. 원래 이 하비덴트가 습관적으로 던지는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똑같은 거였어요. 맞아요. 근데 조커 때문에 그게 불에 타버리면서 앞뒷면이 실제 생겨버린 거죠. 네. 근데 두 면이 같은 동전이기 때문에 이미 대답은 정해진 사람인 거예요. 하비덴트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동전을 던져서 내 의지를 확인하는 의식일 뿐이지, 그걸 정당화하는 의식일 뿐이지, 굉장히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걸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굉장히 성공지향적인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으로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의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왜 조커가 얘를 망치려고 했는지 좀 알겠다라는 느낌도 전 좀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배트맨도 그렇고 하비덴트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많이 없는 인물인 건 좀 공통점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배트맨은 약간 포기했다는 점에서 자기 성찰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도시를 감당하기엔 조금 무리수지. 하지만 하비덴트는 그런 성찰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도시에 배트맨처럼 나섰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가 될 수가 있는 면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배트맨은 어떻게 보면 조금 자기의 힘이 빠져서 하비덴트가 타락했다는 걸 덮고 사람을 속이고 자기도 물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 엔딩에서 말이죠. 네. 네. 이 영화 엔딩이 참 논쟁적이라고 아까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에 저는 놀랐던 게 배트맨이 개한테 쫓기죠. 네. 개한테 쫓기면서 퇴장하는 히어로물의 엔딩은 정말 놀라운 거였어요.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찰견을 풀어놓고 배트맨이 이렇게 말하죠. 그 하비덴트가 결국에 조커 때문에 타락해서 사람을 열어 죽였다. 그 하비덴트를 차기 배트맨으로 내세운 사람은 배트맨 본인이에요. 자기의 영웅 플레이가 실패한 걸 본 순간인 거예요. 하비덴트가 타락해서 여러 사람을 죽였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영웅인 채로 남아야 돼. 내가 악당이 될게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배트맨이 조커와 결탁해서 사람들을 죽였다고 전해. 그리고 내 우상을 파괴하고 나는 저 뒤로 숨을 거야 라고 하면서 도망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비덴트는 하비덴트의 한 모든 일을 배트맨 본인이 한 일로 덮어 씌우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걔한테 쫓기고 배트맨 상징을 배트맨을 부르는 그 라이트도 도끼로 깨버리고. 근데 그 경찰서장만은 기억하고 있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얘기해주죠. 지금은 우리가 그를 쫓아야 될 타이밍이야. 그는 죄가 없지만 그는 어둠 속의 수호자이기 때문이지. 그는 다크나이트를 한다라고 하면서 엔딩 타이틀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선택이 굉장히 사람들 알 권리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이 도시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담고 있던 그 검사가 타락했어요. 타락한 것도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그 사람이 영웅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도 분명한 거예요. 이 사람이 타락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두가 희망을 버릴 것이냐. 아니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다른 희망을 세워야 되는 거죠.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우리 안에서 조커가 나오지 않도록, 제2의 하비덴트가 나오지 않도록 시민사회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시민사회의 힘을 전혀 믿지 않아요. 배트맨은. 약간 무식한, 휘둘리고 무식하고 선동당하는 그런 존재로 보고 자신만이
어떤 선지자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이상한 굉장히 기분 나쁜 엘리트주의이고 그런 선민 사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제가 보기엔 엄청난 나르시시스트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고 그 자기의 껍데기가 까진 그 안에 비참한 모습이 드러났을 때가 너무 힘드니까 이걸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하비덴트가 죽은 걸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그 모든 거를 다 내가 가졌던 그 어떤 껍데기들을 다 이 사람한테 주고 나는 그냥 사라질게. 왜냐하면 나는 나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포기할 수는 없는데 내가 세운 영웅이 틀렸다는 것도 인정할 수가 없고 그런 나는 이제 더 이상 멋진 나로 살아가기가 어려우니까 난 숨어버릴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더 패배했다는 걸 자인했다. 배트맨이. 네. 아, 그런 해석이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나르시시스트적이라서 멋지지 않은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네.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하비덴트를 끝까지 멋있게 포장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영웅이었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하고 참 이 장면 이율배반적인 데가 있는데 네. 우리가 멋있는 척하는 사람이 제일 안 멋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멋있지 않은 척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멋있잖아요. 근데 배트맨은 여기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관객한테 확인시켜주잖아요, 기어이. 그러면서 그 서장과 소년한테도 그 아들한테도 확인시켜주고 몇 번이나 다짐받듯이 그는 다크나이트야라고 그 자뻑의 저 차원을 넘어선 굉장히 고차원의 그런 나르시즘.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를 한 거죠. 이게 한 단계를 더 갔어.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관객들한테 한 번 더 플레이를 하는 거죠. 겸손한 나를 한 번 더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더 멋있는 나로 거듭나는. 짜잔, 그럼, 관객들아 나를 봐. 막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지나치게 배트맨이 나는 졌고 내 우상은 실패했어. 어떻게 보면 조커가 이긴 거야라고 하는 것까지 굉장히 심오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건 참 딜레마적인 부분이다. 배트맨이 뭘 할 수 있었겠나. 배트맨과 하비덴트가 정의롭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실패한 것도 맞고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 무너진 도덕의 현장을 무엇으로 대체해야 되는가라는 질문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거를 그 죄를 짊어지고 가는 배트맨을 너무 고양시키는 그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는 게 저는 마지막 장면에서 소름 돋고 멋있긴 했지만 지나고 보니 조금 꼴배기 싫은 데가 있었어요. 이거를 마치 그 미국이란 나라를 히어로물은 미국을 언제나 미국이란 나라를 네. 대입해 볼까요? 우리는 세계 질서의 수호자로서 때때로 지저분한 짓을 하지만 그 진실을 은폐하고 그러는 모습조차도 우리의 지저분한 모습조차도 숭고하지 않니 얘들아? 라고 전 세계인한테 이런 메시지로 설득한다고 해봐요. 좀 꼴보기 싫죠. 약간 인디펜던스 데이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인디펜던스 데이는 그걸 되게 저차원적으로 한 거고 이거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나르시즘, 미국적 나르시즘. 그런 부분에서 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거죠. 어떻게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 가스라이팅을 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차원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처음에 볼 때는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해 봤는데 두 번째 볼 때는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꺼림직한 부분이 있었죠. 네. 그리고 레이첼한테 들이대는 모습들도 쟤 진짜 조금 그렇다. 약간 이런 느낌도 막 들고. 그렇죠. 아니 저는 이 영화에서 여담이지만 배트맨이 제일 불쌍했던 장면이 레이첼이 죽은 다음에 그녀는 날 사랑했어요라고 막 내 청혼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알프레도는 진실을 알고 있죠. 레이첼 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거절하는 메시지였거든요. 진짜 그거 알프레드가 태워주잖아요. 네. 근데 사실 알프레드의 그 선택이 배트맨의 선택과 똑같은 거 아세요? 배트맨도 그 불편한 진실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미화하는 식으로만 세상을 생각한 거예요. 알프레도의 배려 때문에.
알프레도가 와. 그 편지를 태워준 것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로 배트맨도 시민들한테 도달해야 될 이 실망적인 편지를, 이 청원 거절의 메시지를 태운 거예요. 근데 그 부분 묘하죠. 이것이 배려인가. 그거 아세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 나르시스트의 주변에는 항상 피해자인데 조력자가 있어요. 조력자를 자처하는 피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또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그렇게 대입해서 보면은 진짜 평행적으로 딱딱 들어맞네요. 그렇죠. 이 영화는 굉장히 진실을 덮고 덮는 사람들, 네.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런 점에서 어른의 영화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른이 되면 보이는 것들이 다 따로 있죠. 저는 그래서 아까 배트맨과 조커의 관계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뒤틀린 방식의 피터팬과 후크 선장 이야기다. 순수한 의지로 순수하게 살아가는 영혼과 더럽혀졌지만 어떤 질서를, 그런 어린이와 반대로 어른은 더럽혀졌지만 어떤 질서를 수호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조커는 피터팬인 거고, 배트맨은 혼자 이 혼돈의 세상에서 어른이 돼버린 후크 선장인 거예요. 그리고 피터팬이 끊임없이 후크 선장을 규탄하고 그런 얘기처럼 저는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도 피터팬과 후크 선장 데뷔를 했을 때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커가 피터팬이겠구나. 그렇죠. 순수하고 순수한 악. 굉장히 뒤틀린 쪽으로 순수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린이스러워. 그렇죠. 한쪽으로 굳건히 믿고 있는 정말 어린이 같은, 자라지 못한 어떤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계관에서 후크 선장이 왜 혼자 어른이 됐겠어요. 이런저런 나쁜 일들을 내가 숨겨야 되니까, 어른으로서 아이들한테 숨겨야 되니까 유일한 어른은 유일한 악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다크나이트에서 배트맨과 조커의 구도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맞아요. 와, 기가 막히네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영화의 엔딩이 다시 보니 좀 비호감이었던 게 왜 그럴까? 사실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지점인데, 이 영화 굉장히 보수적인 메시지의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히어로물 자체가 저는 보수의 장르라고 보거든요. 그쵸. 왜냐면 야경 국가적인 아이디어예요. 국가라는 게 범죄자를 심판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법을 어기는 사람을 제재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것저것 나서서 사람들 간섭하고 뒤치다거리 안 해줘도 돼. 너희 재량껏 야국강식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라는 그 경제적 보수주의, 자유주의적인 이론 안에서 세워진 그 국가론이 야경 국가론인 거예요. 국가가 할 일은 그냥 범죄자 때려잡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히어로물들의 히어로들은 굉장히 그 범죄자를 심판하는 것만으로 세상에 정의가 실현된다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저변에 민감한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죠. 그런 걸 봉사하려는 사람도 없고 그걸 고민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맞아요. 히어로들은 그렇단 말이죠. 어떤 한 악당만 처치하려고 하죠. 시스템상의 문제를 보려고 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다크나이트는 여러 번 꼬여서 사람들을 현란하게 감정이입시키고 고양시키긴 하지만, 사실은 되게 고차원적인, 고단수적인 보수주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봐라, 우리는 이렇게 악당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무게를 짊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니까 이 모순을 너희는 감내하고 숭고하게 여겨라라는 메시지로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 메시지가. 마치 정치인들이 시민들에게는 다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태도랑 비슷하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굉장히 배트맨이란 사람 자체가 이 도시에서 지배자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코미디지만 촌철살인 같은 영화평을 본 적이 있어요. 배트맨의 회사에서 이 도시 사람들한테 일자리만 제대로 줬어도 그 당시는 이렇게 안 됐다고. 와. 놀랍지 않냐, 이 부분? 그치. 네.
그 배트맨이라는 사람의 책임의 방기에 대해서 네. 여기서 배트맨이 그 기업 인수합병하고 막 그런 회사의 중요한 자리에 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조는 장면이 나오죠. 맞아요. 자기 회사는 굉장히 제대로 안 돌보고 알프레드한테 맡기면서 사실은 그 기업이란 단위로 자기 돈으로 할 수 있는 공익적 사업이 훨씬 많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배트맨 분장하고 그 복장으로 이상한 장치들을 가지고 악당들을 직접 때려잡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기업가이기 때문에 그냥 안 하죠. 일부러 그런 책임을 방기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 영화가 굉장히 보수적인 영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도 읽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자기 회사 자금으로 배트맨 수트 만들고 배트맨 차 텀블러 이렇게 만드는 거 다 횡령이다. 그렇죠. 그렇죠. 사적으로 횡령하는 거죠. 네. 법인 돈을 개인이 네.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횡령을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막 그 무너진 박쥐 돔 있잖아요. 그것도 네. 다시 짓고 있다 그러고 그거를 뭐 지 돈으로 짓겠어요? 회사 돈으로 짓겠지? 그걸 다 사비로 한다면은 임원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돈을 가져간다는. 네, 그렇죠. 우리나라 재벌들도 많이 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등기 이사일 뿐인데도 월급 한 몇 억씩 가져가는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욕하는 것들 아닙니까 다? 맞아요. 어떤 방향이라고 해도 문제 삼을 수 있어요. 네. 우리 그럼 별점과 한 줄 평을 해볼까요? 그렇죠. 원래는 영화를 본 직후에는 별점 4개도 주고 싶었는데 네. 영화를 한 2번, 3번째 보고 나니까 전 3개 반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영화 처음 봤을 때는 4개였어요. 왜냐하면 영화가 좀 산만하다. 집중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시 봤을 때는 3.5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는 메시지가 약간 좀 불쾌하고 그 배트맨과 하비덴트 둘 다 좀 찌질하고 그렇죠. 연애에 있어서 레이첼은 또 무신경하고 좀 거슬리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조커가 참 돋보이는 영화였어요. 그렇죠. 그래도 이 영화를 굉장히 살린 부분이 있다면 배트맨이 그렇게 찌질하고 약간 유약한 존재라는 것도 가리지 않고 영화에서는 그쵸. 나 지친 것 같아. 이 도시를 내가 커버하기에는 불가능해. 하지만 영화 말미에는 결국에 그래도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이 고독함, 뭔가 가장의 고독 같은 그런 게 좀 느껴지잖아요. 그런 점에서 캐릭터를 굉장히 잘 세웠다. 누구나 어느 쪽의 시선에서 봐도 좋아할 만큼 배트맨에서 보면은 배트맨이 좋고 조커의 입장에서 보면 조커가 좋고 하비덴트도 이해되고 그런 좀 다방면에서 캐릭터를 잘 세웠기 때문에 그래도 메시지가 약간 기분 나쁜 면은 있지만 특히 미국 입장에서 제3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더 좀 안 좋은 면이 있지만 그래도 별 3개 반은 드리겠다라는 거고 저는 한 줄 평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죄악을 박멸하는 자가 아닌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자가 영웅이다. 저는 그게 다크나이트의 영웅관이라고 봅니다. 맞아요. 그게 영웅관인 것 같아요. 박멸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어른스럽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혹평은 했지만 어른스러운 점이 진짜 많은 영화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의 논리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단면적이지가 않아. 영웅이 영웅일 수만도 없고 그의 논리가 뭐 언제나 성공할 수만도 없는 거야. 세상은 혼란스럽지. 혼돈이지. 하지만 그 안에서도 뭔가를 우리는 도덕을 세우면서 가야 되지 않겠니라는 점에서 좀 유아적이지 않은 영화구나.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좀 생각할 게 많은 영화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히어로물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새로운 영화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기도 다방면에서 하죠. 얘기거리가 있죠. 그리고 저는 또 좀 추천하는 게 그 영화의 다크나이트가 참고로 한 그 코믹스, 코믹스가 또 여러 작가에 의해서 여러 버전이 쓰여졌는데 조커라는 제목의 코믹스가 있어요. 그 그래픽 노블인데 거기에 나오는 대사로 조커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는 역병이다.
어쩌면 이 고담 씨가 생기기 전부터 존재하던 역병. 이런 식으로 조커를 묘사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영화에서도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 어떤 인물이 아니라 추상화된 혼돈, 맞아요. 추상화된 도시의 병폐 같은 맞아요. 그런 존재로서 조커를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혼돈이나 악이라는 거를 이미지화 시켜놓은 존재?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고 실제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악이랑 혼돈 같은 거를 모아서 이렇게 뭉쳐놓고 이미지화 시키면 이렇게 보일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존재 같죠. 그렇죠. 저의 한 줄 평은 히스레저의 조커를 다시 한 번만 더 볼 수 있다면 이게 참 아쉬웠어요, 사실은. 대배우죠. 네. 예. 근데 히스레저가 이때 당시에는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줄은 몰랐대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분위기나 이런 것도 좀 말랑말랑한 분위기의 역들을 많이 맡았고, 그러니까 부드러운 역을 많이 맡았고, 그러니까 캐스팅 됐을 때도 좀 미스 캐스팅이다 이런 말도 좀 들었고, 그리고 연기에 대한 고민도 너무 많아서 되게 강박적으로 이게 조커가 된 후에도 조커에 몰입하려고 엄청 일기 같은 거를 막 쓰고 그랬다고 그래요. 사실 다크나이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히스레저란 배우가 그렇게 많이 언급되던 배우는 아니었어요. 브로크백 마운틴에 나왔었나요? 그렇죠. 그런 영화들 몇 개 그런데 있고. 거기서 예. 좀 부드러운 역할로 나왔었죠. 네. 그렇게 좀 이미지랑 잘 안 맞는 역할이기도 했고 이런 광기 어린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믿지도 않았죠. 여기서 너무 잘했어요. 그쵸. 그런 자잘한 조커의 습관 같은 거. 이 사람의 어떤 정서불안처럼 막 이렇게 입술을 들썩들썩 하는 거나 혀를 낼름거리는 그런 짜잘한 습관마저도 영화의 메소드 연기로 녹여낸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영화에 들어가는 스너프 필름, 그러니까 조커가 만든 스너프 필름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간 영화 있죠. 네. 영상. 그거는 진짜로 그 히스레저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본인이. 비명 소리가 진짜 압도적이죠. 그렇죠. 그 히스레저가 살아서 이 영광을 누렸었다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이 뒤에 나온 영화 조커, 호아킨 피닉스가 맡은 조커도 히스레저가 맡았으면 어땠을까 상상도 해보고 막 그래요. 굉장히 다른 매력을 가진 배우죠. 예. 맞아요. 혹시 다른 말씀을 하실 건 없나요? 여담이나? 저는 이 다크나이트가 라이즈로 끝난 것이 상당히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라이즈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따로 하지 않게 되는 영화로 구분된 것 자체가 조금 굴욕이 아닌가 이 시리즈의 정점을 찍기에. 그러니까 그쵸. 약간 희한했거든요. 그 영화가 초반 부분에는 좋았지만 얘기거리가 별로 없는 느낌이었어요. 다 보고 나서. 그런 이상한 동양적 구루의 환타지도 있었고 뭔가 CF 보는 느낌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쁜 영상을 그냥 쭉 틀어놓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어떤 도시 전체의 계급론적인 그런 집단 의식을 다룬다 그런 야심이 조금 보였다가 말았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영화 좀 히어로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조금 더 재해석해서 한 번 더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맞아요. 라이즈로 끝내긴 아까워요. 아까워요. 그리고 저는 특히 라이즈에서 그 오리엔탈리즘, 삐뚤어진 동양에 대한 시각?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그 재미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그게 신비해야 재밌는데 신비하지 않잖아요. 그거를 신비롭게 보는 것 자체가 인종주의잖아요. 그렇죠.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감독이. 근데 저는 여담으로 그 얘기도 하고 싶은데 크리스찬 베일 아직도 멋있지 않나요? 크리스찬 베일은 참 희한한 매력이 있는 게 미국인 원탑 배우치고 굉장히 기름기가 없어요. 느끼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가장 덜 느끼한 배우라서 배트맨에 더 잘 맞았어요. 그리고 되게 소년적인 눈?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벌이든 배트맨이든 간에
어딘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음. 느낌을 주는 그런 눈빛 이런 게 좋았어요. 아메리칸 사이코 때 느낌 그대로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게 참 놀라웠죠. 그리고 우리가 티모시 샬라메가 나타났을 때, 제2의 크리스찬 베일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분위기를 대체할 사람이 나타났다. 근데 이 영화를 다시 보고 나니까, 아직 대체 못할 것 같은 거예요. 티모시 샬라메도. 이 사람의 그 우수에 젖은 눈빛이나 상처받은 것 같은 소년성, 이런 건 좀 대체하기 힘들겠다. 한동안 안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다시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다크나이트가 조커가 많이 회자되긴 하지만 배트맨 캐릭터 구성과 배트맨의 연기도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좀 성립됐죠. 네. 그쵸. 히스레저만 훌륭했던 건 아니고 대부분이 훌륭했어요, 이 영화. 맞습니다.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